여러분 다들 무사히 집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학교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이 녹방으로 진행할 때 보면 진짜 수업을 열심히 안 듣더라고요. 제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시험도 쳐야 되고 하니까 시험도 시험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 되자고 했잖아요. 그쵸? 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내용, 우리가 지금 진도가 조금씩 다 다른데, 일단은 우리 3단원 11쪽을 같이 볼 거예요. 자, 3단원 11쪽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볼 것이냐, 계속 유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이 유럽이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까지는 경제적인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자, 바로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돈이 많아지고 장사하고 다니는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를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나라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알겠죠? 나라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유럽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요걸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단원 11쪽 펴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또 아메리카와 교역을 하면서 이 금, 은도 많이 벌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돈과 금, 은을 많이 벌게 된 이유가 뭐냐? 요 당시에 유럽 나라의 여러 왕들이 직접 이 콜럼버스, 그 다음에 뭐 마젤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왕이 직접 돈을 대서 도와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성공하고 나서 왕한테 보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공짜가 없다고. 자, 그래서 왕이 그 보답으로 뭐 무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득이라던가 거기서 발견했던 신기한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선물로 받게 되면서 요 당시에 왕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곧 이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유럽 국왕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뭐 그 결과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쵸? 무역을 한 만큼 그 사람들이 당근 세금을 바칠 거니까 그만큼 역시 또 돈을 많이 벌겠죠. 그쵸? 자, 그리고 유럽의 왕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듣는 부하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치? 이 공무원들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남는 돈으로 무기를 잔뜩 사들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 왕들이 부하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샀단 얘기는 내 밑에 이미 무기를 쓸 수 있는 군인들이 가득하다는 소리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왕들이요 이 일개 귀족들에 비해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귀족들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영주들 뭐 기사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나 영주 기사 이런 애들은 돈이 이만큼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만큼 부하도 많이 없고 왕만큼 무기 군인들도 많이 안 데리고 다닌단 말이지, 그치? 자연스럽게 나라 안에서 왕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시기 때 왕권이 크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 수업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냥 강해진 게 아니라 왕권이 진짜 많이 강해지는 거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 이 왕권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미 이전의 수업 내용을 다루면서 다 확인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날 거니까 우리 이전에 수업했던 내용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봉건제가 무너지던 시기 여러분 봉건제 무너지는 루트를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어. 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다가 패배했죠. 자, 패배하면서 그렇게 잘 싸우는 줄 알았던 기사들, 영주들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기사들과 영주들의 권한이 크게 떨어졌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날 지켜주는 건 누구밖에 없구나. 왕밖에 없구나. 왕권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정리를 이미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왕권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왕들이 이제 돈까지 손에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돈까지 손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왕보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나마 이전까지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켜가면서 왕보다 자기가 낫다라고 한참 큰 소리를 빵빵 치던 교황. 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황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도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 때 왕이 권한이 아주 절대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나라 안에 왕보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왕권이 아주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런 정치 형태를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졌다라고 해서 절대왕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절대왕정이란 말을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시기 때 이 왕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수도에서, 여러분 왕이 살고 있는 데가 수도잖아요. 그죠? 자, 수도에서 왕이 직접 모든 일을 다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요. 요 당시에 이런 정치 형태를 왕한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 권력들, 그러니까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여러 공무원들, 그러니까 왕의 부하들이죠. 왕의 부하들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왕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 여러분 기억나죠? 중국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정치 형태였다는 거 우리 이미 수업했었다. 그치? 중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체제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수도 중앙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권력 체계를 우리가 중앙 집권 체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 지역은 이미 중앙 집권 체제였어요. 일본만 빼면요. 자, 그런데 요 당시에 유럽은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중앙 집권, 수도에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하는 체제라는 거는 이전에 이 영주들, 기사들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원에서 지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지방 분권 사회랑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 시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왕의 통치 안에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요게 이 시기 때의 가장 큰 특징이구나 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왕들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 손에 넣었습니다. 그쵸? 손에 넣은 다음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다. 왜? 내가 왕이니까요. 그죠? 왕이니까 이런 권력을 손에 넣는 건 정말 당연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얘네들은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었느냐? 내가 이렇게 권력을 다 갖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일이다. 라는 주장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왕이 하라고 정해놨다라고 하는 사상을 퍼뜨리게 되는데요. 이런 사상을 우리가 왕권은 신에게서 받았다는 사상, 여러분 받았다를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상을 우리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왕권 신수설은요, 절대 왕정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바탕이 됩니다. 알겠죠? 절대 왕정의 사상적 바탕. 왕권은 신이 준 거라서 말 그대로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왕정에서 왕권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요. 왕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왕은 내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권력이 세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돈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왕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나라에 돈이 많아야겠죠. 그쵸? 왜? 나라 돈이 지금 왕의 돈이잖아요. 그쵸? 지금 나라는 완전 왕의 거가 됐어. 왕권이 절대적이 됐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당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의 왕들은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돈이 바깥으로 새 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깥으로 나라 돈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유럽 나라에도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지도에는 나라 이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영국도 있고요. 여러분, 네덜란드도 있네. 유명한 나라들 좀 볼까요? 네덜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지금 이강인 스페인에 있지, 그치? 여기 어디냐? 여기 마요르카라고 하는 데 있어.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사실 이 당시엔 독일이라고는 안 불렀어요. 이 당시엔 독일이라고 안 부르고, 독일이 되게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잘 나갔던 나라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나오는데 러시아가 이제 조금씩 잘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요 당시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나라들, 당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금, 은 이런 거를 옆 나라한테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돈이고 권력인데 다른 나라한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런 거 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열심히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 영국의 이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영국이 당시 옷이 유명한 수출품이었는데 옷을 열심히 팔았어. 그러면 이걸 산 대가로 얘네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영국이 그렇게 물건을 팔면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 특산품 우리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다. 그치? 근데 문제가 뭐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기네 나라 특산품을 팔려고 하면 영국에서는 야 저런 거를 우리가 다 수입을 하면은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내가 돈을 잃는 건 싫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 거는요 수입을 많이 안 하고 싶은 거야. 많이 안 하고 싶어. 이런 털모자, 와인 이런 거 수입 많이 하고 안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당시에 요렇게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입니다. 여러분 관세라는 건요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을 말하거든요. 지금도 관세는 있어요. 알겠죠? 지금도 관세는 있는데 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잠시만. 수입품에 붙이는 세금. 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수입품을 사야겠다라는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수입을 많이 할 수 없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많이 할 수 있게 상업을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왜 관리했다고? 돈, 금, 은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 이게 권력의 원천이거든요. 권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중요하게 관리하는 게 크게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경제 운영 방법을 중상주의라고 부릅니다. 중상주의. 이런 정책을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불러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중상주의 정책을 실행을 했어. 수출은 좋아하는데 수입은 싫은 거야. 그래서 수입품에다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런 식의 정책을 모든 유럽 나라가 다 실행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상한 일이야, 이거는. 봐봐. 그럼 생각해 봐봐. 모든 나라들이 다 수입은 싫고 돈 쓰는 거라서 수입은 싫어. 그런데 수출은 돈 버는 거라서 다 좋아해. 그럼 문제가 있지. 모든 유럽 나라들이 다 수출은 좋고 수입은 싫다 그러면은 대체 어디다가 수출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죠? 이 당시에 그래서 유럽 애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유럽 안에다가는 우리가 수출하긴 글러 먹었잖아. 다른 나라들이 다 수출 안 하는 수출할 수입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데로 나가는 거야? 어떤 데로 나가는 거야? 뭐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 이런 데서는 자기네 유럽 물건 하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식민지라고 부르는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드는 거야.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데 가서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 왕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가 직접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알겠죠? 왜? 이 나라가 이제 다 내 거니까 내가 직접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고 세력도 많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들이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왕을 막 엄청 존경한다던가 사랑한다던가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왕에 못지 않다고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왕 입장에서 이 귀족들은 되게 재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고귀하다고 잘난 척하고 사실은 그렇게 똑똑한지도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왕들은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 했느냐? 왕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신분이 아주 고귀하진 않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노예라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신분이 아주 고귀하진 않은데 어쨌든 똑똑하기는 해. 능력은 있어요. 그쵸? 능력은 있어. 그런데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왕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요런 사람들 바로 이런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관료라고 부릅니다. 공식 명칭으로. 공무원이에요.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왕들이 귀족들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정치들에서 떼내고 이제 공무원들과 자기가 직접 채용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일을 하는 정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런 정치 운영 체제를 우리가 관료와 함께 운영하는 체제, 관료제라고 부릅니다. 국왕 말을 듣는 관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왕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인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금, 은, 돈을 열심히 모은 유럽 나라의 왕들, 언제든지 이 귀족이라던가 다른 나라 왕들이 내 금, 내 은, 내 동을 빼앗아 가려고 난리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요, 항상 다른 나라 왕들이나 나한테 덤빌 수 있는 귀족들이나 얘네들을 해치우기 위한 힘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걔네들을 해치워야 되잖아. 우리는. 그치? 자, 여러분, 나라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군대에서 나오죠. 그쵸? 좋습니다. 여러분도 곧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당시에 항상 나는 귀족들과 항상 다른 나라 왕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항상 군대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항상 군대를 군대가 날 지켜줘야 되는 요런 제도를 우리가 상비군 제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항상 군대를 준비시키는 제도야겠지? 항상.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상비군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여러분 이전까지는 나라에 돈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고용해서 군대를 쓰는 용병 제도가 많이 유행했어요. 여러분 그 게임 같은 데 보면 용병이라고 하는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용병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군인이 돼주는 친구들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상비군 제도가 운영이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상비군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알겠죠? 자, 왕은 귀족들보다 이 장사를 통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바쳐가면서 나를 위해 고생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귀족들은 고귀하신 분들이라서 세금도 안 내요. 알겠죠? 고귀해서 세금도 안 내. 거기다가 왕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왕들은 귀족들보다는 이 평범한 유럽의 사람들은 나한테 세금도 꼬박꼬박 바치니까 훨씬 더 얘네들이 좋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절대 왕정 시기 때 유럽의 여러 왕들은 이 세금을 잘 바치는 시민들의 편의를 조금씩 봐주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시민 계층이 이전보다는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시민 계층이 막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는 건 아니야, 알겠죠? 이전보다는 시민 계층이 조금 잘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시민 계층의 숫자도 많아지고 걔네들이 이제 모여서 야, 우리도 나라 정치하는데 좀 참여 좀 시켜주면 안 돼? 하는 요구를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민들 역시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지. 왜? 돈을 내는 만큼 나도 나라 일에 참여하고 싶잖아. 그치?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왕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나란 일은 천박한 니네들이 직접 하는 건 좀 그래. 내가 알아서 하고 필요하면 귀족들한테 물어보고 더 필요하면 관료들과 협의할 테니까 너희는 일단 참여하지 마라며 평민들을 계속 무시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시민들이 이런 조치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거기 나중에 터질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동시에 이 장원을 거느리면서 그 안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영주들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영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워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사, 귀족, 영주들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왕보다는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권력이에요. 알겠죠? 자, 얘네들이 망한 건 아니야. 망한 건 아닌데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당시에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이 봉건제는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족도 아직 있기 때문에 봉건제가 완전히 없어졌냐 하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귀족들이 예전처럼 큰 소리 빵빵 칠 수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많이 쇠퇴했다. 요것은 맞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학습지 점검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까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절대왕정. 자, 16, 18세기 보통 신앙로 개척 이후쯤부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 신앙로 개척 근처 시기 때부터. 자, 중앙 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만들어진 걸 말하고요. 자, 여러분, 요 당시에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여러 제도들의 사상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왕권은 신이 내려준 거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우리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이 많아야 돼요. 중상주의 정책 펼칩니다. 자, 수출 좋아해. 관세 높여서 수입은 통제해야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식민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관료제 운영해야 돼. 귀족들과 정치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잘 듣는 내 아래에 공무원들이랑 정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비군제도 운영돼요. 자, 그리고 어쨌든 왕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시민계층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요. 중세 때부터 이어져 오던 봉건제는 점차 쇠퇴한다 라는 내용 여러분 정리를 해두고 갑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딱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이제 다음 내용부터는 어떤 내용을 확인을 할 거냐?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절대 왕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를 확인을 할 건데, 자, 어떤 나라 중심으로 볼 거냐면요. 스페인, 그 다음에 스페인, 에스파냐죠. 그쵸? 여러분 같은 나라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에 교과서에서도 자꾸 나라 이름이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국, 요번 시간에는 스페인, 영국까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프랑스, 그 다음에 프로이센, 프로이센이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봤나? 독일의 한 지역입니다. 겠죠? 그 다음에 독일 지역에 있었던 한 나라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유럽의 절대왕정이 들어섰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유럽 나라들의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말했던 과정을 거쳐가면서 절대왕정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절대왕정을 가장 이제 이르게 빠른 시기에 이룩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아메리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에스파냐, 스페인이었습니다. 알겠죠? 에스파냐, 스페인 같은 나라라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지, 그치? 여러분, 자, 여기 스페인 왕이 어떻게 왕권이 강해졌느냐? 뭐 예상 가능한 거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쵸? 얘들 아메리카 지역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뭐가 많았다고 했어? 그쵸? 금과 은이 오지게 많았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쵸? 그리고 이 금과 은을 손에 넣었던 스페인 왕이 바로 펠리페 2세였습니다, 알겠죠? 스페인 왕, 에스파냐 왕이죠, 그쵸? 이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요 금과 은을 아낌없이 어디다가 투자했느냐? 힘에다가 투자했습니다, 알겠죠? 왜?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를 새롭게 차지했는데 이걸 노리는 새끼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아낌없이 군대에 돈을 투자를 해서 요 당시에 스페인 배를 스페인의 함대, 해군을 무적 함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서 이제 엄청 싸움을 잘했다는 거지. 사실 여러분 무적 함대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육군이 굉장히 또 강해가지고요. 바다에서도 강하고 땅에서도 강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에스파냐의 적이 뭐 짧지만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에스파냐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요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는 사실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가볼게요. 자,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영국 지금 뭐 여러분 이 지도만큼 영국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영국은 100년 전쟁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100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무려 113년 동안 한 전쟁이었는데 자, 여러분 문제는 뭐였느냐? 처음에는 영국이 이기고 있었는데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이후에 결국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11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왕이 없어 지고 왔어. 왕권이 어떻게 될까?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영국 왕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영국 본토에서 야, 너 같은 애한테 나라 못 맡겨 하면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장미 가문들끼리 일어났던 전쟁, 장미 전쟁이었죠. 근데 다행히 왕 입장에선 다행히 장미 전쟁에서 원래 왕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다시 왕권이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막 꺾일 뻔했는데 장미 전쟁이 이기면서 다행히 기사회생했다라고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 당시에 장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헨리 7세 이후에 헨리 7세의 아들이었던 누구? 여러분 우리 이미 수업 다 했어요. 헨리 8세가 이제 자 영국의 왕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이미 우리 이전에 한참 전에 수업 확실하게 많이 했어요. 무슨 문제로 수업에 나왔느냐? 바로 이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얘가 원래 스페인 공주랑 에스파냐 공주랑 결혼을 했었는데 얘가 자기 하인이었던 앤 불린이라고 하는 여성분과 그 바람을 핀 거야. 바람을 피고서 이 원래 있었던 부인이랑 헤어지려고 이혼을 하게 해달라라고 교황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당시에 결혼하려면 교황한테 허락받아야 됐거든요. 이혼도 허락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교황이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당시 헨리 8세가 엄청 빡쳐가지고 우리 영국은 이제 교황이랑 놀지 않는다. 영국 교회는 다 영국 왕 거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정리했었죠. 이미 우리 수업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황이랑 인연을 끊으면서 영국 안에 있었던 교회의 재산까지 전부 다 지권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이 영국 왕들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재산들을 싹 다 긁어오게 되면서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헨리 8세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 돈으로 이제 강한 군대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식으로 영국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1세는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가격혁명 이후에 이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걸 보고서 아 이거 정말 너무너무 배가 아프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여러분 딴 나라가 잘 나가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거는 그치.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이 아메리카에 직접 진출하는 거 이게 좋긴 한데 이러려면 당시 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겨야 되니까 너무 강력한 상대인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는요. 우리가 대놓고 아메리카로 진출하지는 못하니까 해적을 데려와서 해적 친구들한테 야 아메리카와 이 유럽을 오고 가는 스페인 에스파냐 배 있잖아 그치? 에스파냐 배를 습격을 해라. 습격을 해서 금과 은을 좀 훔쳐와라. 그러면 너희도 가지고 나한테 바치면 니네가 해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 당시에 영국의 해적들이 스페인 배를 계속 습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금과 은을 왕창 뜯어오게 됐습니다. 자, 당연히 에스파냐는 이 상황을 보고서 야 이게 말이 되냐? 니네 해적이 너무 많이 설친다. 이거 왕이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당시 엘리자베스 1세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요 당시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해적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데려와가지고 야 너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얘를 귀족으로 임명을 해주게 돼요.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임명을 해주게 되자 에스파냐가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서 응? 얘 미친놈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국과 스페인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스페인의 함대는 무적 함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적 함대라고 부르는 스페인이랑 영국이랑 전쟁을 하게 됐으니 이건 사실 결론이 이미 나온 전쟁이었어야 했는데 스페인 왕은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영국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한 해군으로는 영국 정도는 쉽게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스페인 애들은 자기들이 프랑스보다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100년 동안 전쟁하다가 프랑스한테 털린 애들한테 우리도 당연히 이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영국은요 당시에 해적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당시에 이 스페인과 전투를 해서 우리가 전공법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적의 장점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또 스페인 애들이요, 에스파냐 애들이 영국 별거 아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터를 어디로 정했느냐? 영국 바로 앞바다로 결정을 한 거야. 스페인 배를 영국 바로 앞바다까지 끌고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원래 영국의 해군 쉽게 박살낸 다음에 영국은 또 섬나라라 가지고 육군이 별로 없었거든요. 강력한 육군을 성립시켜서 영국을 바로 멸망시켜야겠다. 딱 요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해적 출신이었던
해적 출신이었던 해군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우리가 또 우리 아빠다. 자주 왔다 갔다 했어. 거기다가 튀는 거에 자신이 있어. 해서 스페인 함대와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불을 지르는 전법을 썼습니다. 했죠? 불 딱 던져놓고 도망가고 불 딱 던져놓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스페인 함대를 어마어마하게 불을 태워버렸어요. 아예 영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자, 그래서 결국 스페인 함대는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무적 함대가 격파당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무적 함대라는 말 영국에서 붙여준 거였어요. 니네 무적 함대라며? 이렇게 져도 되니? 하고 이제 꼽주려고 붙인 거였단 말이야.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쵸? 자, 영국은 이제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쫄지 말고 세계 여기저기로 진출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페인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치? 거기다가 또 요 당시에 포르투갈 왕이 후사가 없이, 이 자식이 없이 죽는 바람에 포르투갈이 지금 인도나 중국이나 뭐 이 지역을 도저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이 영국배가 아시아 지역을 휘젓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때 인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게 됐어요. 왜? 이제 인도를 완전 우리 거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시에 여러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게 됐는데요. 여러분, 투자를 받은 대가로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 인도의 장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줬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회사.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인도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당시에 영국이 드디어 이제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영국이 한창 이러고 있을 때 유럽 대륙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학습지도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요.